이 불길과 함께 내 죄도 함께 다 사라질 것이다. 어둠 속에서 타오른 불길이 관아 창고를 집어삼켰습니다. 밤새 애써 모은 장부는 반쯤 다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이를 조사하던 관원은 관아의 책임을 홀로 뒤집었을 위기에 몰렸지요. 마지막 희망이던 증거마저 재로 변한 그 순간, 억울한 누명을 쓴 여인은 산 위에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이 밤, 그녀는 과연 이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진실은 이대로 영영 묻히고 마는 걸까요? 6070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에 청송현이라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산이 높고 골이 깊어 겨울이면 눈이 마을을 통째로 덮어버리는 곳이었지요. 그러나 그 어떤 눈보다 차가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분의 벽이었습니다. 청송현은 양반과 상민의 구별이 유난히 엄격한 고을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양반은 상민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상민은 양반 앞에서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했지요. 그런 고을에 이연화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4, 상민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언문은 물론 한자도 조금 읽을 줄 알았습니다. 말투는 늘 조곤조곤했고 행동거지에는 흐트러짐이 없었지요. 연화는 몇 해 전 몰락한 양반가인 박씨 집안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양반 체면을 차리는 집이었으나 곳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달기 울기 전이었습니다. 연화는 이불을 개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찬 새벽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향하는 발걸음이 익숙했습니다.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동이가 가득 차자 이번에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장작을 패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탁, 탁, 탁. 손끝이 갈라지고 붉게 부어 있었지만 연화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무쇠솥에 물을 안쳤습니다. 불씨가 살아나며 부엌 안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시아버지 박대감의 기침 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약탕기를 꺼냈습니다. 미리 달여둔 탕약을 다시 데우며 정성껏 살폈습니다. 아버님, 약을 올리겠습니다. 문 밖에서 조심스레 아래자 안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간 연화는 약사발을 두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박대감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아니옵니다, 아버님. 어서 드시고 조금이라도 더 누워 계셔야 합니다. 박대감은 며느리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안쓰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화가 물러가자 마당에서는 벌써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빨래를 삶고 조반을 짓고 행랑채 청소까지 마치고 나서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지요. 마을 안악들은 우물가에서 만날 때마다 연화를 칭찬했습니다. 박시댁 새아기만큼 부지런한 사람이 또 있을까? 양반집에 시집가서도 손에 물이 마를 새가 없다는데 저리 웃으며 일하니 참으로 갸륵하지. 연화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일이 힘들다고 여긴 적은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낸 적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연화는 남몰래 곡식 한 줌씩을 따로 모았습니다. 친정 부모가 끼니를 거르지는 않을까 늘 마음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인편이 닿을 때마다 조금씩 보따리를 들려보냈습니다.
이런 걸 왜 자꾸 보내느냐, 힘든 살림에. 친정어머니가 인편에 전한 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곧 다시 손을 놀렸습니다. 남편 성규는 심성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아내에게 모진 말 한 번 한 적이 없었지요. 그러나 어머니 앞에서는 늘 말을 삼켰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윤 씨가 연화를 불렀습니다. 그릇 정리가 이게 뭐냐? 상민 출신이라 그런지 손끝이 야무지지 못하구나.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합니다, 어머님.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윤 씨는 혀를 차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성규는 마당 한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그릇을 다시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참는 것이 이 집안을 지키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억울함은 마음속 깊은 곳에 눌러 담았습니다. 밖으로 꺼내는 순간 집안이 흔들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달빛이 마당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정리를 마친 그릇을 가지런히 얹어 두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 앞에서 성규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마음 쓰지 마시오. 본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닐 것이오. 연화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방님.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방으로 들어와 등잔불을 끄고 나서야 연화는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낮 동안 눌러 담았던 마음이 어둠 속에서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이불을 여미며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새벽 딸기 울 것이고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향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연화가 아는 유일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박씨 집안의 하루는 겉으로 보기에 평온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푸른 잎이 무성했고 사랑채에서는 이따금 손님을 맞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은 이웃 고을에서 먼 친척 어른이 다녀가는 날이었습니다. 윤 씨는 손님을 맞이하며 연화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일이 부지런해서 내가 살림 걱정을 놓았지 뭡니까? 손님이 흡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복 받으셨습니다, 형님.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만 올렸습니다. 손님이 돌아가자 사랑채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국이 짜다. 윤 씨가 숟가락을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연화는 국그릇을 조심스레 살폈습니다. 송구합니다, 어머님. 다시 끓여 올리겠습니다. 됐다. 그런 정성이면 손님 앞에서나 부릴 것이지. 윤 씨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성규는 그 모습을 마루 끝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하려는 듯 입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다녀갈 때마다 윤 씨의 얼굴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문 앞에서는 자애로운 시어머니였고 문이 닫히면 트집을 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빨래 개는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개라 하기도 했고 반찬 간이 짜다며 밥상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그때마다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한 번도 눈을 치켜뜨거나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낯선 여인이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먼 친척벌 되는 강매월이었습니다. 나이는 40 남짓,
눈매가 가늘고 말이 유난히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강매월은 윤 씨의 손을 붙잡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형님, 안색이 왜 일이 안 좋으세요? 며느리 하나 들였다고 살림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고단하신 게지요. 윤 씨는 대답 대신 옅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매월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상민 출신들은 본성이 원래 다르다 하더군요. 겉으로는 고분고분해 보여도 속은 알 수 없는 법이지요. 윤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마침 마당을 지나다 그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지나쳐 갔을 뿐입니다. 방에 홀로 앉아서야 연화는 가만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투어 봤자 돌아오는 것은 없다는 것을 연화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 박대감이 연화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개 앉거라. 연화는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대감은 오래된 나무함을 꺼내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으로 만든 비녀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녀는 우리 집안 대대로 며느리에게 전해지는 물건이니라. 조상 대대로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집안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만은 팔지 않았느니라. 박대감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비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은은한 빛이 등잔불 아래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저 비녀를 집안 명예보다 귀히 여기는 것도 그런 연유이니라. 박대감은 함을 다시 다듬며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너를 며느리로 들인 것을 나는 후회한 적이 없다. 연화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님,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박대감은 껄껄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말 말고 어서 가서 쉬거라. 밤이 늦었느니라. 연화는 조심스레 절을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려는데 마루 끝에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강매월이었습니다. 방 안을 훔쳐보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매월의 눈길이 나무함이 있던 자리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연화와 눈이 마주치자 강매월은 슬쩍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밤이 늦었는데 아직 안 주무셨나 봅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서늘한 것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볍게 목례만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별일 아니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밤 마당을 가로지르는 강매월의 발걸음은 유난히 느렸습니다. 강매월은 사랑채 쪽을 몇 번이고 돌아보았습니다. 나무함이 놓인 자리를 눈으로 가늠하듯 오래도록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지만 처마 끝 풍경이 나직이 흔들렸습니다. 제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습니다. 윤 씨는 조상께 올릴 예물을 손질하려 나무함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던 손이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함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비녀가 없다. 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 안을 온통 뒤졌지만 금비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분명 여기 넣어두었거늘. 윤 씨는 함을 뒤엎듯 흔들었습니다. 집 안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규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비녀가 사라졌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그 비녀가 성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 씨의 시선이 천천히 연화를 향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하겠느냐. 연화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방금까지도 아버님 탕약을 다리던 손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결코 손댄 적이 없습니다. 발뺌하지 마라. 이 집안에서 그 비녀에 손댈 사람이 너 말고 또 누가 있단 말이냐. 그때 강매월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일부러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며칠 전 지나가다 보니 새아기가 밤늦게 안채 근처를 서성이던데요.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님 약탕기를 가지러 갔을 뿐입니다. 강매월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윤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성규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당장 이 집을 다 뒤져라. 윤 씨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하인들이 행랑채와 안채를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장과 장롱이 뒤집혔고 부엌 항아리까지 열어 젖혀졌습니다. 연화의 방에서는 낡은 옷가지와 바느질 도구만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없습니다, 마님. 하인의 말에도 윤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뒤져라. 이불 속까지, 붓두막 아래까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하인들은 다시 걸레짝처럼 이불을 헤집었습니다. 가마솥 뚜껑을 열어보고 장독대까지 하나하나 열어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비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길 곳이야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어디 친정에 빼돌린 것은 아니냐. 어머님,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담장을 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대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박시댁 며느리가 가보를 훔쳤다며 그렇게 부지런하더니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지. 상민 출신이라더니 역시 그럴 줄 알았지. 그 착한 얼굴 뒤에 감춘 게 있었나 보군. 수군거림이 마당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의 눈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굳었습니다. 박대감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연화는 그럴 아이가 아니다.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박대감은 휘청이며 쓰러졌습니다. 아버님. 연화가 놀라 달려갔지만 윤 씨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가 이 집안을 망신 주고 이제는 아버님까지 쓰러뜨렸구나. 윤 씨의 눈에는 노기가 가득했습니다.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거라. 어머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듣기 싫다. 당장 나가거라. 성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방님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연화가 마지막으로 성규를 바라보았습니다. 성규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소리가 되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떨굴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방으로 들어가 작은 보따리 하나를 챙겼습니다. 손이 떨려 매듭이 자꾸 풀렸습니다. 마당으로 나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박대감이 누운 채로 힘겹게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마당을 건너 연화의 귀에 닿았습니다. 연화는 다시 앞을 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물이 발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대문을 넘어서자 등 뒤로 무거운 문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연화는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수록 길은 험해졌고 발끝은 자꾸만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배 속에서는 벌써 몇 시즌째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신호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연화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나무 밑에 몸을 웅크리고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찬 이슬이 옷깃을 적셨지만 연화는 그저 두 팔로 몸을 감쌌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저녁, 산모퉁이를 돌자 낡은 초가 한 채가 보였습니다. 굴뚝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레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신음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노파 하나가 이불도 제대로 덮지 못한 채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연화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끓였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노파의 이마를 닦아주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노파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죽 한 그릇을 비운 노파의 얼굴에 조금씩 화색이 돌았습니다. 자네는 네 집 자손인데 이 늙은이를 이리 살펴주는가? 노파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옅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저 지나가던 길에 들른 것뿐입니다. 노파는 연화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자네 손끝이 참으로 곱고 마음이 따뜻하구먼. 연이 다 이곳에 머물게 된 것도 다 하늘의 뜻인가 봅니다. 노파는 그 말에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연화는 노파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노파는 산에서 나는 약초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건 도라지, 이건 더덕. 이 잎은 독이 있으니 절대 손대지 말게나. 연화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는 손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연화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서당에 갈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이 하나둘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부인, 이 글자는 어찌 읽습니까? 아이의 물음에 연화는 다정하게 붓을 쥐어 주었습니다. 이 글자는 하늘천이란다. 따라 써보렴. 아이가 서투른 손으로 붓을 놀리자 연화는 곁에서 손을 잡아 이끌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화를 점차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이가 있으면 연화를 찾았고 아이의 글 공부도 연화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 아래에서 낯선 사내가 다급히 찾아왔습니다. 부인, 우리 아이가 열이 심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연화는 급히 약초를 챙겨 사내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 집 마당에는 관아에서 나온 아전 하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최도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 백성들 사이에서는 인정 많고 공정하다는 평이 자자했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살피던 최도현이 문득 연화를 돌아보았습니다. 부인의 성함이 어찌 되시오? 이연화라 하옵니다. 최도현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연화. 혹, 청송현, 이가 어른의 따님이 아니시오. 연화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아십니까?
내가 젊은 시절 큰 곤경에 처했을 때 그 어른께 은혜를 입은 적이 있소. 최도현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살핀 뒤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연화는 그동안의 일을 천천히 털어놓았습니다. 목이 메어 몇 번이나 말을 멈추었지만 다시 이어갔습니다. 금비녀가 사라진 일, 강매월의 거짓 증언, 쫓겨나던 그날까지 최도현의 낯빛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겪으셨단 말이오. 주먹을 쥔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제와 밝힌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연화는 씁쓸히 웃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저는 이만하면 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억울함은 언젠가는 반드시 풀어야 하는 법이요. 내 비록 힘없는 아전이나 부인의 결백만은 반드시 밝히겠소. 연화의 눈에 오랜만에 작은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로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최도현은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조심스럽게 사건의 실마리를 되짚어 보기로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산에는 눈이 내리고 다시 꽃이 피고 또 눈이 내렸습니다. 연화는 그 사이 산골에서 이름난 약초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든 아이가 있으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연화를 찾았습니다. 부인 덕에 우리 아이가 살았습니다. 한 안악이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붙잡을 때마다 연화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연화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살림은 넉넉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편안했습니다. 같은 시각 청송년의 박씨 집안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전답이 하나둘 줄어들었고 곳간은 갈수록 비어갔습니다. 한때 위세를 자랑하던 사랑채마저 낡아 가고 있었습니다. 강매월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살림이 기울어 갈수록 강매월의 낯빛은 오히려 여유로워졌습니다. 형님, 이 늙은 몸으로 살림까지 챙기시려니 얼마나 고단하시겠어요. 제가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윤 씨는 모지이기는 척살림의 열쇠를 강매월에게 넘겼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의 돈이 어디로 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곳간의 쌀과 마니가 줄어도 강매월은 그럴듯한 핑계를 늘어놓았습니다. 흉년이라 곡식값이 올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성규가 몇 번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지만 강매월은 태연하게 넘겼습니다. 윤 씨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습니다. 집안 살림은 조금씩 그러나 눈에 띄게 기울어 갔습니다. 윤 씨는 여전히 연화를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계집이 이 집안에 들어온 뒤로 되는 일이 없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날이 늘었습니다. 성규는 달랐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아내가 쓰던 반지꼬리를 꺼내 만지작거리다 도로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지금 어디서 어찌 지내고 있을까?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올 때면 성규는 스스로도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를 말리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박대감의 병세는 해가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숨이 가빠지던 어느 겨울밤, 박대감은 성규의 손을 힘겹게 붙잡았습니다. 연화는 죄가 없다. 가느다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성규는 아버지의 여윈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부디 그 아이를 찾아 용서를 구하거라. 성규는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을 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박대감은 눈을 감았습니다. 성규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윤 씨는 그 유언을 전해 듣고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망난 말씀이었을 뿐이다. 애써 그렇게 되뇌었지만 밤이면 유독 잠을 설쳤습니다. 문풍지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윤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도 쉬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편 최도현은 관아의 옛 문서들을 하나씩 들추어 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관아 일을 보고 밤이면 홀로 남아 지난 기록들을 뒤적였습니다. 금비녀가 사라지기 며칠 전 낯선 사람이 박씨 집안 안채를 드나들었다는 하인의 증언을 찾아냈습니다. 그날 밤 담장 근처에서 웬 여인의 그림자를 본 것 같습니다. 늙은 행랑아범이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도현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여인의 생김새가 기억나는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걸음걸이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최도현은 그 길로 강매월의 행적을 조용히 캐기 시작했습니다. 강매월이 그 무렵 갑자기 빚을 갚았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돈의 출처를 묻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웃 저작거리에서는 강매월이 은밀히 폐물을 팔았다는 말도 돌고 있었습니다. 최도현은 그 소문의 근원을 하나하나 짚어 나갔습니다. 최도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군가 처음부터 그 부인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 분명하다. 혼잣말이 어두운 방 안에 낮게 울렸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그동안 모은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밤이 깊도록 등잔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딸기 우는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최도현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최도현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청송현 관아의 옛 창고로 향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그곳에 남아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청송현 관아의 옛 창고는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늙은 하인 하나가 낡은 괴짝들을 정리하다 최도현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나리, 여기 이상한 장부가 하나 있습니다. 하인은 먼지 쌓인 괴짝 밑바닥에서 그것을 찾아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도현은 서둘러 다가가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는 다 헤어져 있었지만 안쪽 글씨는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던 최도현의 손이 문득 멈추었습니다. 호롱불 아래로 눈을 가까이 대고 다시 한번 글자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장부에는 박씨 집안 가보인 금비녀를 하면서 꺼낸 날짜와 보관 장소가 세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윤 씨가 조사 당시 관아에 진술했던 날짜와는 사흘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당시 사건 조서를 다시 꺼내 대조해 보니 그 사흘의 간극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최도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곧이어 다른 기록도 찾아냈습니다. 괴짝 밑바닥에서 나온 또 다른 종이 뭉치였습니다. 사건 당일 밤 강매월이 안채를 드나든 흔적이 담긴 행랑아범의 일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진다면 혼잣말이 낮게 새어 나왔습니다. 최도현은 그 길로 산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연화에게 장부의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그는 몇 번이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부인, 새로운 증거를 찾았소. 연화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제와 그 일을 다시 들추어서 무엇하겠습니까?
저는 이미 그 집을 마음에서 지운 지 오래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도현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억울함은 언젠가는 반드시 풀어야 하는 법이요. 부인이 원치 않으면 여기서 멈추겠소. 허나 진실이 묻힌 채로 남는다면 그 죄는 다른 이에게 돌아갈 수도 있소. 최도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부인이 아니어도 누군가는 그 죄를 대신 지고 살아갈 것이요.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걸어쥐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연화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이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한편 청소년에서는 성규가 홀로 마음속 의심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급히 강매월에게 살림을 맡기던 날, 어머니의 표정이 유난히 흔들렸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강매월이 부쩍 씀씀이가 커진 것도 새삼 마음에 걸렸습니다. 설마 성규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애써 지웠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소식은 강매월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최도현이 그 사건을 다시 캐고 있다지요. 이유 타인의 말에 강매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자세히 말해보아라. 하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그저 들은 대로 전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강매월은 그날부터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방 안을 서성이던 강매월은 결심한 듯 옷매무새를 고쳐 잡았습니다. 강매월은 그날 밤 몰래 관아 창고로 숨어들었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에서 등불도 켜지 못한 채 손끝으로 괴짝을 더듬어 나갔습니다. 장부가 있던 자리를 뒤졌지만 이미 최도현이 챙긴 뒤였습니다. 어디로 갔단 말이냐. 초조한 손길로 괴짝을 뒤지던 강매월은 인기척에 놀라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죽인 채 한참을 웅크리고 있다가 발소리가 멀어지자 그제야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최도현은 장부를 관아에 정식으로 맡겼습니다. 행랑아범의 일지와 함께 봉인하여 현감에게 올릴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이것으로 사건을 다시 열 수 있겠습니까? 관아의 늙은 서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소. 증거는 있으나 범인을 단정 짓기에 부족하오. 최도현의 목소리에는 신중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허나 이 실마리를 놓치면 다시는 진실에 닿을 수 없을 것이오. 그 소식은 연화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산길을 올라온 최도현의 얼굴에는 옅은 안도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말로 밝혀질 수 있을까요? 연화의 눈에 오랜만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며 연화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곧 불안이 그 위로 겹쳐졌습니다. 강매월 혼자만의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스쳤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로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연화는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방 안에 홀로 앉아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등잔불 아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사건이 다시 열리면 이 집안은 끝이다.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혼잣말이 어두운 방 안에 낮게 울렸습니다. 윤 씨는 이튿날 강매월을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강매월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날부터 강매월은 행랑채 하인들을 하나씩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밤이 깊으면 몰래 부엌으로 헛간으로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자네, 그때 그 새 아기를 안 채 근처에서 본 적 있다고만 말해주게. 그리 해주면 내 섭섭지 않게 살해하겠네. 엽전 꾸러미가 손에서 손으로 조용히 건네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밤의 어둠이 그 손길을 감춰주었습니다. 몇몇 아이는 두려움에, 몇몇은 돈에 못 이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만에 마을에는 다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때 그 며느리를 봤다는 사람이 여럿이라던데. 그럼 정말 그 여인이 훔친 게 맞나 보군. 에이, 그렇게 부지런하던 사람이 설마 그랬을까? 마을 사람들의 의견이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우물가에서도 장터에서도 이 이야기로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한편 성규는 연화를 만나기 위해 산길을 올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성규는 몇 번이고 되뇌며 걸었습니다. 그러나 오두막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 그 부인 지금 관아에 볼일 보러 가셨을 텐데요. 성규는 발걸음을 돌려 관아로 향했지만 끝내 연화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서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연화 역시 성규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말을 전해 들었지만 마음이 쉬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연화는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겹겹이 쌓인 서운함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최도현은 그 사이 하인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짚어 나갔습니다. 한 사람씩 따로 불러앉히고 그날의 정황을 다시금 캐물었습니다. 자네가 보았다는 그 시각, 자네는 부엌에서 불을 떼고 있지 않았는가? 증언을 하던 하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이. 말끝을 흐리며 눈을 피했습니다. 최도현은 그 반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야기가 서로 조금씩 어긋나는 지점을 하나하나 적어 두었습니다. 거짓 증언들은 하나둘 허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강매월은 초조해졌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으며 방 안을 서성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강매월은 최도현을 은밀히 찾아갔습니다. 주변을 몇 번이고 살피고서야 문을 두드렸습니다. 밤바람에 처마 끝 풍경이 나직이 흔들렸습니다. 비단 보따리 하나를 슬쩍 내밀며 말했습니다. 날이 이 일에서 그만 손을 떼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최도현은 보따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사람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다고 여기시오. 강매월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나는 관아의 녹을 먹는 사람이오. 그 값어치를 잃어 것에 팔지 않소. 최도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강매월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에 보따리만 무겁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윤 씨는 성규를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성규야, 이 어미의 말을 들어다오. 윤 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이 집안을 지켜야 한다. 조상 대대로 이어온 가문이 아니냐. 목소리가 떨리며 갈라졌습니다. 성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 그 어느 쪽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연화는 다시 관아에 불려갔습니다. 관아 문턱을 넘는 발걸음이
몇 년 전 그날처럼 무거웠습니다. 증언대에 선 연화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저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이번엔 어찌 될까? 진실이 밝혀지긴 할까? 예전에도 그리 뒤집혔는데 이번엔 다를까? 팽팽한 긴장감이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관아 창고 근처에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강매월이었습니다. 품에서 부싯돌을 꺼내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주위는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몇 번이고 주위를 살피고서야 부싯돌을 마른 집에 가져다 댔습니다. 불씨가 마른 집더미에 옮겨 붙자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강매월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안 돼. 멀리서 이를 발견한 야경꾼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달려왔지만 불길은 이미 창고 절반을 삼킨 뒤였습니다. 물통을 나르던 사람들의 얼굴이 검댕으로 뒤덮였습니다. 밤새 타오르던 불길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잦아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도현은 잿더미가 된 창고 앞에서 넋을 잃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괴짝을 뒤적이며 손끝이 시커멓게 물들었습니다. 애써 모았던 장부가 반쯤 타서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재를 손으로 쓸어 모아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현감은 최도현을 불러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마당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관아의 증거물을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이 책임을 어찌 질 것인가.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최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소식은 산골 오두막에도 전해졌습니다. 연화는 소식을 전해준 나무꾼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손에서 약초 바구니가 툭 떨어졌습니다. 저 때문에 나리까지 곤경에 처하셨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산길을 달려 내려가 최도현을 찾아갔습니다. 그만하시오. 부인의 잘못이 아니오. 최도현이 다급히 말렸지만 연화의 자책은 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제가 처음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면. 목소리가 흐느낌 섞여 갈라졌습니다. 최도현은 무릎을 꿇고 있는 연화의 어깨를 가만히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윤 씨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편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걸로 더는 시끄러울 일이 없겠구나. 혼잣말이 방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밤 성규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낡은 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자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연화를 절대 의심하지 말라. 그 아이는 죄가 없느니라. 숨이 턱 막히는 문장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성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종이만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성규는 그 편지를 들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이것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윤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편지를 받아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이미 증거는 불타 사라졌는데.
윤 씨는 편지를 손에서 밀어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어찌 그리 외면하십니까? 성규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윤 씨는 끝내 방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성규는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편지를 품에 안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강매월은 그 무렵과 나를 찾아 마지막 몰이를 시작했습니다. 현감 앞에 엎드려 곡을 하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든 증거가 불탄 것도 결국 죄지은 이가 스스로 숨기려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 눈물까지 흘리며 연화를 몰아붙였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교활한지 이 늙은이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관아에서는 결국 마지막 재판 날짜를 정하고 말았습니다. 최도현은 남은 실마리를 붙잡으려 애썼지만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타버린 장부를 다시 펼쳐보아도 남은 것은 재의 흔적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산 위에 올라 홀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야속하리만치 맑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바람만 스쳐 지나갈 뿐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두 손을 모으고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아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날 아침 청송현 관아 마당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소문을 들은 이웃 고을 사람들까지 몰려와 마당 바깥까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담장 위에 올라앉아 구경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온 장사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에 나섰습니다. 윤 씨와 강매월이 나란히 관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강매월은 여전히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연화도 최도현과 함께 관아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밟는 이 고을의 땅이었습니다. 땅을 밟는 걸음걸음마다 옛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현감이 자리에 앉자 사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사건을 다시 살피기 위함이다. 현감의 목소리가 마당에 낮게 울렸습니다. 최도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현감을 향해 예를 갖추었습니다. 불에 타지 않고 남은 장부와 증언을 올리겠나이다. 그는 반쯤 그을린 종이를 조심스레 펼쳐 보였습니다. 가장자리가 새까맣게 그을린 종이었지만 글자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밤 강매월이 안채를 드나든 흔적이 뚜렷하옵니다. 강매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성규가 앞으로 나와 품 속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두 손으로 종이를 받쳐 든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임종 전 남기신 글이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연화를 절대 의심하지 말라. 그 아이는 죄가 없느니라.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나직한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노인이 무리 속에서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행랑채에서 오래 일한 늙은 노비였습니다. 주름진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쇳내가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현감이 고개를 끄덕이자 노비는 무릎걸음으로 앞에 나섰습니다. 수십 년을 눈치만 보며 살아온 노비의 얼굴에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쇳내가 뒷간에 가던 길에 강매월 마님이 안채에서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노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감추고 계셨는데 그것이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때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사실대로 아뢰옵니다. 강매월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들었구나. 그런 일 없다. 목소리가 관아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최도현이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장부의 날짜와 이 노비의 증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지옵니다. 강매월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이다. 모두 거짓이다. 그러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마당의 모든 시선이 강매월에게 쏠렸습니다. 강매월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두 어깨가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재물이 탐이 나서 그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살림이 기울어가는 걸 보고 비녀라도 팔아 빚을 갚으려 했습니다. 한때 위세를 부리던 목소리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당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 씨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떨려 옆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 역시 알고도 눈 감았습니다. 며느리를 희생야 삼았습니다. 윤 씨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색안경을 끼고 보았습니다. 관아 마당이 숨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성규가 연화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오. 진작 그대 곁을 지켰어야 했소. 성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 가득한 사람들이 숨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현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매월을 즉시 옥에 가두어라. 포졸들이 다가와 강매월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강매월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끌려 나갔습니다. 관아 마당 가득한 사람들 사이로 안도의 한숨이 번졌습니다. 천벌은 결국 받는구나. 그 착한 새아기가 이제야 누명을 벗는구나.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윤 씨는 눈물을 흘리며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 며느리의 눈이었습니다. 연화의 억울한 누명이 그렇게 모두 앞에서 벗겨졌습니다. 현감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목소리가 관아 마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봄바람이 마당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이연화의 결백을 관아의 이름으로 밝히노라. 마당 가득한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장하다, 장해. 한 노인이 눈물을 훔치며 외쳤습니다. 여기저기서 손뼉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연화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부인을 의심했던 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물가에서 함께 지내던 안악이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저 소문만 듣고 손가락질을 했지요. 저도 그때는 부인을 의심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자죄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그럴 수 있는 일이었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마주 잡았습니다. 윤 씨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연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이미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두 무릎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신분만 보고 너를 함부로 대했구나. 윤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생 그 편견을 품고 살았던 나 자신이 부끄럽다. 한때 위험 있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연화는 놀라 급히 윤 씨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십시오. 아니다.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낯을 들고 살겠느냐. 윤 씨는 연화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끝이 며느리의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두 여인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도 저마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며칠 뒤 성규가 산길을 올라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오두막 앞에 섰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칠 새도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 다시 함께 살아주시오. 성규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세월 쌓인 것들이 한순간에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성규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며칠 동안 연화는 산 위에 홀로 앉아 지나 날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원망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사람들을 돌보던 지난 세월도 새삼 떠올랐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연화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다만 연화는 성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처럼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로를 귀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규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소.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매월은 재산을 모두 몰수당하고 관아의 벌을 받았습니다. 한때 위세를 부리던 집도 사람들의 신망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를 반겨주는 이는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에는 그 후로 오랫동안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거짓은 결국 드러나고 진실은 반드시 빛을 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그 이야기를 두고두고 자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연화는 청소년으로 돌아온 뒤에도 어려운 이들을 살피는 손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병든 이가 있으면 몸소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다 주었고, 배골른 아이가 있으면 곳간을 아낌없이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출신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청소년의 귀한 사람으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최도현은 그 뒤로 백성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아전으로 오래도록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백성이 있으면 신분을 따지지 않고 발벗고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참으로 고든 관원이라 칭송했습니다. 성규는 평생토록 아내를 아끼며 그날의 침묵을 갚으려 애썼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연화의 뜻을 먼저 물었고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윤 씨는 손주를 품에 안을 때마다 지난 날의 부끄러움을 되새기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람의 신분은 하늘이 정할지라도 사람의 품격은 스스로의 선택이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청송년의 산과 들에는 오래도록 그 이름이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 하였습니다. 연화는 억울한 누명 앞에서도 남을 원망하기보다 스스로를 다스렸고 끝내 돌아온 것은 진실과 용서였습니다. 논어에도 이르기를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겠느냐 하였습니다. 신분이 사람의 값어치를 가르지 못하듯 묵묵히 견딘 세월도 결코 헛되이 흐르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하루도 억울함보다 용서를, 원망보다 품격을 택하는 당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